수수료까지 얘기했고요. 뭐, 이 동네는 공짜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 블록체인은 P2P 네트워크로 동작을 하고요. 그 얘기는 전 세계 수많은 노드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죠. 그 통해서 다 거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전 세계에 있는 뭐 어떤 블록체인,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을 운영하는 노드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노드들을 크게 완전 노드와 경량 노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되냐면 이 블록체인의 원장이라는 거, 그 블록체인, 이 블록체인이 원래는 탈중앙 암호화폐이고 이 암호화폐의 핵심은 그 분산 원장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분산 원장은 불가역성을 보장해서 거기에 트랜잭션 내용이 저장이 되면 안전하게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수정할 수 없게 불가역성이 보장이 되면 확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안전한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고 그런 분산 원장이 특정한 중앙에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그 노드에 중복 유지돼야 되고 그 중복 유지된다는 건 모든 노드가 똑같은 그 블록체인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이 블록체인에 있는 내용들은 어, 기존의 과거 데이터를 버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쌓이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 운영하면 그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쌓이기만 한다. 데이터 늘어나기만 한다. 그럼 데이터를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쭉 증가하다가 초기에 들어있던 어떤 옛날 데이터는 버릴 수 있어야 일정 크기의 DB를 유지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얘는 계속 늘어나만 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739기가 정도 되고 이더리움은 1585기가 정도가 돼요. 현재 5월 10일 기준이니까 조금 더 예전 예리겠지만 저 기준에서 제가 조사했을 때는 이만큼 크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증서 할 때 그 CRL이 있었죠. 그 CRL은 인증서 폐지 목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지만 폐기된 애들만 유지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유효기간이 지나는 애들은 거기에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절로 데이터가 계속 늘어만 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데이터들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노드들이 얘를 비트코인 쓰려면 얘를 유지해야 된다. 그럼 쓰기가 참여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완전 노드는 이 전체의 블록체인을 유지해야 되는데 경량 노드들은 얘 전체를 유지하지 않고 최소 정보만 유지하게끔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필요한 정보들만 간단하게 유지할 수 있게 또 경량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근데 모든 노드들이 다 경량 노드만 유지하겠다? 그러면 블록체인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최소한의 수의 완전한 노드들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완전 노드들도 이 735GB를 꼭 다 유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블록체인 가지치기라는 걸 이용해서 오래된 과거 데이터는 필요 없는 것들은 자기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제거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또 모든 완전 노드가 다 가지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새로운 노드들이 진입을 못해요. 새로운 노드들은 이 가지치기가 된 데이터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 노드가 어떻게 가지치기해서 이 데이터가 실제로 맞는 데이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지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로 진입한 노드들은 실제 이 풀리 완전한 그 블록체인을 이 있어야 돼요. 그 체인을 보고
이제 자기가 필요하면 이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별도 아카이브 노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유지를 하기도 합니다. 이 아카이브 노드는 가지치기를 안 한 노드가 되겠죠. 이런 아카이브 노드가 거의 없다. 그럼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인 유저들이 이제 완전 노드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치기를 하더라도 그게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요 블록체인 가지치기 얘기를 그때 요 테이블을 자세히 설명 안 했는데 이제 UTX 기반에서는 이제 블록체인이 블록 단위로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 블록들을 최초 블록부터 지금 블록까지 쫙 다 유지하는 게 이제 완전 노드가 원래 해야 되는 건데 가지치기 한다는 거는 옛날 블록들은 버린다는 거예요. 옛날 블록은 버리고 최근 뭐 20개 뭐 기준이 있겠죠. 최근 몇 개만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UTXO에서는 이 UTXO가 어디에 있는지는 저기 최초 블록에 만들어진 뭐 최초 블록에 있는 그 만들어진 UTXO가 아직까지도 쓰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언제 어떤 UTXO가 쓰일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UTXO가 어떤 블록에 있으면 그 블록 데이터가 필요하긴 한데 그걸 가지치기 해버리면은 얘는 완전 노드는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쓸 수 있는 이 UTX 집합을 별도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UTX 집합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트랜잭션이 생기겠죠. 그럼 새로운 트랜잭션이 생기면 한 트랜잭션은 기존에 있던 UTXO들을 소비하고 새로운 UTXO들을 만들게 돼요. UTXO는 한 번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되고 새로 생기니까 이 UTX 집합을 매번 블록이 만들 때마다 갱신하게 됩니다. 이제 쓴 거는 UTX 집합에서 빼게 되겠고, 이제 새로 만들어진 UTXO는 이 집합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치기가 되는 거고, 어카운트는 이제 UTXO를 쓰는 게 아니라 각 그 유저들마다, 계정들마다 이 계정의 잔액이 얼마인지가 매번 별도로 유지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은 한 블럭에 들어있는 정보가 요 트랜잭션들만 들어가요. 트랜잭션들만. 그리고 이 트랜잭션은 입력과 출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력이 기존의 다른 트랜잭션의 출력이 되는 거죠. UTXO가 되는 거고 그 출력은 새로운 UTXO를 만드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의 요 UTX를 써서 얘네들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이런 UTX와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카운트에서는 트랜잭션은 이제 이 계정에서 얘는 얘 얼마가 해서 이렇게 변하는 요걸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UTXO는 그 한 블럭에 요 들어가는 정보에 트랜잭션들도 있고 요 계정 잔액이라는 게 있어요. A는 얼마, B는 얼마, C는 얼마 갖고 있다라는 게 매번 갱신돼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카운트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정보를 그 부탈리는 프로그램할 때 요 정보가 있으면 쉽게 프로그램하기가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사용자가 얼마나 금액을 갖고 있는지 보려면 그 UTXO를 다 찾아야 되죠. 그 사용자가 쓸 수 있는. 근데 얘는 전체 블럭을 뒤지 않고 최신 블럭만 보면 어떤 A는 얼마만큼을 갖고 있는지가 요것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 동네에서의
어디 있어? 가지치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최근 블록들과 그 하나의 그 최신 계정 상태들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블록체인 가지치기 했을 때 완전 노드가 어떤 걸 갖고 있어야 되냐, 요거를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모든 완전 노드들이 다 가지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일부 전체를 유지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야 새로 들어온 애들이 전체를 다운받아서 모두 검증하고 유효하다는 걸 확신한 상태에서 그거를 자기가 또 가지치기해서 이제 그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버린 상태로 주면 얘가 믿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는 확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UTXO가 유효하다는 것만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죠. 그 옆에 있는 노드한테 받아서는. 그래서 자기가 처음부터 다 계산해서 요런 UTX만 남아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완전 노드든 경량 노드든 이 노드들이 운영할 때 써야 되는 소프트웨어들은 공개 소프트웨어로 공개되어 있어요. GitHub 같은 데 가면 이제 다운받아서 내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고 소스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동네에서는 이제 오픈 디자인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게끔 다 소스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픈되어 있으니까 신뢰성을 좀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또 뭘 할 수 있냐면 쉽게 이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탈중앙 암호화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암호화폐들은 최초 비트코인이 공개한 소프트웨어가 있죠. 그거를 조금 수정해서 자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최근에는 그런데 추세는 그 클라이언트를 그러니까 그 노드가 운영해둔 소프트웨어를 특정 언어 하나로만 구현하지 않고 다양한 언어로 구현하는 방식을 써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진 버전들을 여러 노드들이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 전 세계에 100개가 있다. 물론 훨씬 많겠지만 100개가 있는데 이 100개가 다 자바로 된 것만 운영을 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버전에 어떤 허점이 발견되면 이 100개가 다 공격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클라이언트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클라이언트들이 얘는 자바, 얘는 뭐 고, 얘는 C#, 뭐 이렇게 여러 버전의 언어들로 구현을 한 것들을 운영하게 해서 특정 언어가 뭔가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들은 그 문제 없이 또 계속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고, C#, 자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또 만드는 개발자들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기대하는 건 노드들이 특정한 선호하는 버전만 운영하지 않고 어떤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골고루 운영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물론 그런데 뭐 내가 노드를 운영하겠다 해서 나한테 너 이제는 지금 보니까 너는 요걸 운영했으면 좋겠어. 그렇게는 안 되겠죠. 내가 선택하는 건데 그래도 여러 개들 중에 이제 각각 하나 선택해서 다양한 언어로 구현된 그 소프트웨어들을 노드들이 운영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노드 중에는 특정한 역할을 하는 노드들도 있습니다. 원래는 P2P에서는 모든 노드가 대칭적인 역할을 하는 게 원래는 그 이상적인 형태인데 이제 이더리움에서는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는 이 완전 노드 중에 어떤 애들은 특정한 기능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거래에 참여만 하고 어떤 애들은 그냥 연구 목적으로 관찰만 하고 뭐 여러 노드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런 일반 사용자들이 자기 집에서 뭐 이렇게 컴퓨터를 운영하는 건 아닐 거고요. 이제는 뭐 그런 어떤 기관들이 이런 완전 노드를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거래소나 커스티처럼 이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완전 노드를 운영하는 데가 있죠. 빗썸 같은 데는 이런 완전 노드를
운영해야 되겠죠. 자기가 거래소에서 이제 사용자를 대신해서 뭘 해주니까, 서비스를 해주니까. 그래서 현재 운영한 노드들은 이게 매일 조사할 때마다 달라지더라고요.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조사할 시점에서 요 시점에서 슬라이드 만때 보면 비트코인은 23,000개 정도가 있고 이더리움은 12,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들이 매우 적어지면은 취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개수가 있어야 되겠고 실제 현재는 이제 진입 장벽 때문에 요구된 컴퓨터 능력이 있고 24시간 켜놔야 되고 대여폭이 충분히 거기로 통신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템무한 대여폭을 제공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전 노드가 갇히게 하더라도 유지해야 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저장 공간도 요구가 되게 해서 이것들을 유지하기가 어렵고요. 그럼 일반 참여자들은 최소 경량 노드를 운영해야 되는데 경량 노드도 요즘은 운영하는 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일반 사용자들은 그냥 이런 노드들을 운영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지갑 앱만 설치해서 거래에 참여합니다. 이 지갑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키들을 관리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를 얘가 추적을 해주는 거예요. 내 UTXO들을 추적해 놔야 되거든요. 이 UTXO는 여러 블럭에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는 게 이제 지갑 역할이 되는데 이 지갑은 저기 그 블록체인에서 별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공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지갑들은 여러 그냥 일반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만들어서 보급합니다. 뭐 USB 형태로 만들어서 보급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갑들은 크게 콜드 지갑, 핫 지갑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핫 지갑은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콜드 지갑은 내가 필요할 때만 꽂아서 쓰고 이제 인터넷에 연결을 끊어 놓은 상태죠. 근데 인터넷에 항상 연결되어 있으면 또 해킹 위험이 부담이 되는 거죠. 다양하고 이 민간 업체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 민간 업체 만든 거에 문제가 생겨서 또 다 털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이런 지갑들을 또 이 안전성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이 지갑들은 원래 경량 노드에 연결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이제 이 지갑만 만들고 경량 노드를 내가 운영하지 않고 이제 그 기업들 빗썸 뭐 이런 데서 운영한 완전 노드에 단순히 정보만 묻고 답하는 통신 기능만 갖춘 지갑을 주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참여는 우리가 P2P 정신에 생각하면 별로인 거죠. 전체에 뭔가 기여를 해주고 분산합의에 참여해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요. 요즘은 또 지갑조차도 쓰지 않고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앱만 이용해서 사용한 사용자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이런 앱을 통해서 거래를 하면 실제 블록체인에 기록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거래소 안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되게 위험한 거고요. 심지어 내 암호키를, 특히 내 개인 키를 거래소가 대신 관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털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개인 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비트코인의 UTX를 우리가 사용하려면 이 UTX는 어떤 공개 키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 공개 키에 대응되는 개인 키만 있으면 내가 그 UTX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용자의 개인 키만 확보하면 그 사용자의 자산을 내가 다 쓸 수 있죠. 그럼 나한테 내 지갑으로 옮기는 트랜잭션을 내가 쓰면 다 내 돈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 키가 되게 중요한 건데 거래소 같은 데에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거래소에 내 개인 키까지 맡깁니다. 내 개인 키를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 거래를 누가 해야 돼? 내가 직접 해야 돼요. 근데 마치 지금의 은행 서비스나 증권 서비스처럼 뭐 얼마 금액 되면 팔아주세요.
얼마 금액되면 또 새로 구매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개인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서비스를 거기서 마치 지금 현재 어떤 시중에서 증권사가 해주는 서비스 같은 걸 받으려 그러면은 내 뭘 줘야 돼? 개인키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빗썸 같은 데서 개인키가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빗썸이 털리면 뭐까지 털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개인키도 털릴 수가 있는 거죠. 내 개인키를 빗썸에 맡기지 않았으면 내 개인키, 내 재산이 털릴 염려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근데 뭐 사용자들은 또 편리성을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처럼 이 완전 노드들은 이제 그 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노드에. 내 컴퓨터에 아니면 뭐 특별한 컴퓨터에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들은 그냥 처음 만들었던 버전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성능을 향상도 하고 또 블록체인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은 또 바뀌어야 되겠죠. 그 소프트웨어들이.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버전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완전 노드의 소프트웨어 현재 버전은 31.0이에요. 그러니까 31번은 바뀐 거죠. 최초부터.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면 이제 얘와 제일 이상적인 형태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모든 노드가 다 최신 버전을 운영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노드들이니까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건 아닐 테고요. 또 어떤 업그레이드는 난 하기 싫을 수가 있어. 그 규칙이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이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노드가 동의하지 못하면 이제 그럼 난 그걸 안 할래 하면서 나는 그냥 옛날 방식으로 갈래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블록체인들이 단일 선형 체인을 쓰는 그런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가다가 잘못해서 일시적인 포크는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포크 선택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갈래가 생겼다가 이 한 갈래는 버리게 되겠고 또 계속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용자들이 나는 이쪽으로 새로운 룰을 만들어서 일로 가는데 난 글로 가기 싫어. 나는 안 갈래. 그래서 막 여러 사람이 나는 그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기존 쪽으로 계속 갈래. 그러면 이제 두 갈래가 생기는데 수렴이 안 되는 거죠. 수렴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포크라 그래요. 포크. 그래서 일시적인 포크가 있고 영구적인 포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구적인 포크를 우리는 크게 소프트 포크, 하드 포크로 나누어집니다. 소프트 포크는 새로운 규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도입했는데 기존 애들은 기존에 내가 버전업을 안 해도 그 룰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경우예요. 그걸 소프트 포크라고 그래요. 근데 하드 포크는 룰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기존 애들은 새 룰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 새로운 애들하고 참여하려면 버전업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드 포크라 그래요. 하드 포크. 그래서 소프트 포크, 하드 포크.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크 하면 생각해야 되는 게 세 가지. 일시적인 포크, 소프트 포크, 하드 포크. 그리고 버전업을 할 때도 이게 소프트 포크 버전업인지 하드 포크 버전업인지가 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소프트 포크 버전업이면 내가 이 새 버전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버전을 운영해도 문제는 없는 거고요. 하드 포크가 되면은 나도 버전업을 안 하면 이 새 다른 애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시적인 포크가 발생했을 때 그 잘리는 애들 말고 수렴돼서 결국은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가는 체인을 정규 체인, 메인 체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블록체인은 뭐라 하냐 불가역성을 보장해 준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만약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건 없어요. 쭉 가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우리 이 5개 블록은 버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합시다 라고 하면 가면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못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실제 부탈리는 그 이더리움 초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부탈리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5블록 전 뭐 몇 블록인지 몰라도 되돌아가서 그 공격의 흔적을 없애고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합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출발했어요. 근데 일부 그 커뮤니티에 있던 사람들은 네 맘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계속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더리움 클래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2개가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 클래식. 그때 갈래가 이렇게 하드 포크 돼서 이제 2갈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이제 불가역성을 기술적으로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제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또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예시로 들면 이제 새로운 룰을 추가했는데 얘는 블록 크기를 늘린 거예요. 블록 크기가 원래는 기존에 1메가였다. 근데 그거를 2메가로 늘리는 거예요. 근데 블록 크기를 왜 제한할까? 블록 크기를 제한하면 뭐가 단점이 되겠어요? 이 블록에 우리가 뭘 저장해요? 트랜잭션을 저장하죠. 블록 크기가 작으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은 작죠. 그럼 이 블록을 늘리면 좋을 텐데 이 블록을 늘리면은 이 블록이 전파되는 속도는 어떻게 돼? 느려지죠. 블록이 전파하는 속도가 느려지면 또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사토시 나카모토는 처음부터 1메가로 제한을 했어요. 블록 크기를. 그리고 나중에 알겠지만 비트코인은 한 블록을 몇 분에 하나씩 만들어요? 10분에 한 번씩 만들어요. 10분에 1메가짜리 블록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는 되게 제한적인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이후로는 뭐가 초점 중에 하나냐면 성능을 늘리는 거예요. 이 성능을 늘린다는 거는 시간당 처리하는 트랜잭션 수를 확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1메가에서 2메가로 늘리고 싶은 충동은 있는데 2메가로 늘렸을 때는 또 문제들도 있겠죠. 근데 얘는 1메가고 얘는 2메가야. 그러면 이 A들은 2메가로짜리 주면 얘네들은 얘 소프트웨어는 뭘로 돼 있어? 1메가로 돼 있는 거죠. 기존 거는. 그럼 얘네들 못 받아들여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드 포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1메가를 500kilo 반으로 줄였다. 그러면 얘네들도 받을 수 있죠. 5메가 반짜리가 여기 와도 1메가 이하니까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얘는 못 받겠죠. 1메가짜리는 500을 줄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룰이고 얘를 소프트 포크라 그래요. 소프트 포크.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가 하드 포크인지 소프트 포크인지 이렇게 되겠고 원래는 이제 어떤 포크가 일어나든 하나의 그 갈래로 수렴이 돼야 정상인데 수렴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폴가도트라는 블록체인은 이제 노드 소프트웨어를 노드 쉘과 런타임으로 이렇게 나눠 놓고 런타임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 해줬어요. 소프트웨어를 바꿀 수 있게 해주고 이 런타임을 어디다 올리냐면은 블록체인에다 올려가지고 투표를 해서 이게 받아들여지면은 자동적으로 노드가 다운받아가지고 업그레이드 하게끔 자동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온체인 거버넌스라 그래요. 소프트웨어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체인 자체에서 뭔가 자동화한다라는 거고요. 보통은
이렇게 온체인 거버넌스를 쓰지 않고 일반적인 방법은 오프체인 거버넌스 형태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제안해요. 이런 거를 이더리움에 추가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표준 제안 문서 EIP 문서라는 걸 작성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서 실질적으로 토론하고 뭐 문제 있다 좋다 뭐 여러 논쟁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논쟁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핵심 개발자 그룹이 있는데 얘네들이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해서 얘를 도입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클라이언트를 구현해 가지고 이제 테스트넷을 배포하고 테스트넷 배포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메인넷에 활성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게 되겠고, 이제 그 이더리움 보면은 몇 월 며칠 날 무슨 하드 포크를 했다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쭉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게 만약에 하드 포크가 돼서 두 갈래로 이렇게 퍼졌어요. 그럼 요 갈래 퍼지기 전에 내가 갖고 있던 자산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자산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존재하고 이쪽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좋은 거지. 하드포크 되면. 나는 자산이 하나 더 느는 거예요. 근데 보통 바뀌고 나면 자산의 가치가 변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1 ETH가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도 1 ETH가 있고 여기에도 또 있겠죠. 그러면 가치들이 얘 가치와 얘 가치들이 달라져요. 그렇지만 두 가지 체인에 나는 다 자산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두 갈래로 해서 두 갈래가 다 번창을 하면 베리베리 땡큐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두 갈래로 됐을 때 한쪽의 트랜잭션이 이쪽 가고 이쪽 트랜잭션이 이쪽 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드 포크가 되면 이제 뭔가 트랜잭션 형식과 이런 것들을 바꿔가지고 이쪽 트랜잭션이 이쪽 가면 인정 안 되고 이쪽 트랜잭션이 이쪽 가면 인정이 안 되게 이렇게 이제 바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리고요. 아씨, 왜 이렇게 진행 속도가 느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초 비트코인은 이제 거래를 할 때 이 거래를 우리가 트랜잭션을 만들 때 이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서명이 필요한 거예요. 서명. 이 UTX에 연결된 공개키에 대응된 개인키로 서명하는 게 필요하고요. 뭐 몇 가지 추가적인 조건을 어떤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었지만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탈리는 이제 그 블록체인에 트랜잭션만 저장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저장하자. 그래서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시켜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자. 그거를 탈중앙 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부탈리는 이더리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원래는 그 이더리움 부탈리는 그 이더리움 새 그 블록체인을 만들려는 게 아니었고 원래는 비트코인에 이제 비트코인 개발자로 참여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비트코인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기능을 이제 추가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제 나와서 새로 만든 거죠. 이더리움을. 그래서 이렇게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그래요. 스마트 계약.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들은 보통 뭐 그걸로 제한이 안 되지만 여기가 어차피 탈중앙 암호화폐고 뭔가 거래를 하는 거니까 자동화하는 거예요. 거래를 자동화. 그래서 뭐 이렇게 지불자는 상품 금액만큼 예치해 놓고 다른 사람 상품을 예치한 다음에 어떤 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특정 조건이 만족이 되면 뭐 어떤 날짜가 된다든지 뭐 어떤 날짜에서 뭐가 되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실행되게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조건과 페널티 조건들을 우리가 프로그램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거죠. 누구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고 한번 등록되면 이제 영구적으로 계속 적용을 받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용이 모호하지 않고 계약이 무조건 이행이 됩니다. 단점은 계약이 등록되면, 프로그램이 등록되면 취소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프로그램을 이제 안 쓰면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계속 쓰면은 그 등록된 상태로 계속 쓰겠죠. 근데 거기에 버그가 있어. 그러면 되게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코드들이 등록이 돼야지 중요한 건데, 안전하지 않은 코드들이 등록돼서 실행이 되면 되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스마트 계약이 대단히 획기적인 하나의 사건이죠. 그래서 그 이더리움 전하고 후를 이제 블록체인 1.0, 2.0으로 구분합니다. 블록체인 2.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래들, 트랜잭션들만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탈중앙 암호화폐적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다른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램을 등록함으로써. 그래서 스마트 계약은 뭐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계약이 있으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축구 경기에 대한 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짜놓고 내가 내기들을 걸어놓으면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던져주면 이 프로그램은 그거를 보고 앨리스가 이겼으면 앨리스한테 지급하고 밥이 이겼으면 밥한테 지급하는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에 등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자동화된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이것들이 이제 지금에 와서는 탈중앙 뭐 금융 뭐 이런 데파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에서는 이제 모든 트랜잭션의 실행을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서 처리를 합니다.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서. 근데 뒤에 설명을 한번 하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은 그 자바랑 비슷해요. 자바는 어때요? 자바는 우리가 자바 언어로 코딩하면은 얘를 컴파일하면 뭐가 만들어져?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지죠. 이 바이트 코드는 뭐만 있으면 실행할 수 있어요? JVM만 있으면 실행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EVM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더리움 노드들은 EVM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싶으면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얘를 컴파일해. 그럼 뭐가 만들어져? 바이트 코드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 바이트 코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노드에서 실행할 수 있어요. EVM만 설치되어 있으면. 그리고 어떤 노드에서 실행되는지 상관없이 다 결과는 똑같아요. JVM도 어디에 설치되어 있든 다 똑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트랜잭션을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처리하는 그 이더리움 그렇게 처리하는데, 그러면 모든 트랜잭션에 코드가 담겨져서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이더리움도 코드를 트랜잭션에 담겨서 전달하지는 않고, 이게 단순 이체 트랜잭션이면 그냥 트랜잭션의 내용만, 난 A고 난 B한테 얼마를 주고 싶어 뭐 이런 내용만 트랜잭션 전달되면은, 요런 단순 이체 트랜잭션은 요런 코드가 실행된다는 것이 그 노드 소프트웨어에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함수처럼. 그럼 그 함수가 그 트랜잭션 실행할 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행을 하면은 그 실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에 맞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코드들이 그 트랜잭션에 포함돼서 날아다니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 또 그래서 이더리움의 실제 사용자 코드를 포함하는 것은 스마트 계약을 등록할 때로 한정이 되고, 또 이때도 일반 사용자는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개발자들이, 전문가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등록해 놓으면 우리는 그 등록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죠. 그 등록된 프로그램이 게임일 수도 있고, 뭔가 탈중앙 어떤 서비스일 수도 있고,
금융 서비스일 수도 있고, 그럼 내가 쓰고 싶다. 그럼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실행할 때 필요한 함수의 그 인자 있죠. 그 인자를 트랜잭션에 담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코드가 이제 실행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고요. 그 원래 UTXO 모델에서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블록체인에 저장해서 실행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더리움이 그거를 해서 잘 되니까 이제 UTXO 방식에서는 뭐 비슷하게 할 수 없을까? 스마트 컨트랙, 스마트 계약을 이제 UTXO 방식에서도 비슷하게 제공을 못할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 UTXO 모델이고요. 요것이 또 발전해서 나온 게 객체 모델입니다. 그래서 객체 모델, 이 UTXO 모델은 기존 UTX 모델에 갖고 있던 그 단점이 그 스마트 계약 그 이렇게 유연하게 스마트 계약을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그것이 가능해졌고요. 이 UTXO 모델은 이제 트랜잭션마다 검증 스크립트를 포함할 수가 있어요. 검증 스크립트. 그러면 요것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트랜잭션을 전달할 때 그 코드를 같이 전달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코드는 별도 존재하고 코드의 해시 값을 트랜잭션에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내가 따로 별도 나중에 주면 이 코드가 그 트랜잭션에서 그 실행시키고 싶은 코드인지를 어떻게 확인해 봐? 해시를 해서 그 트랜잭션에 저장된 해시 값과 비교를 하겠죠. 그게 일치가 되면 이 트랜잭션이 실행하고 싶은 코드가 요거구나 라고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을 쓰는데, 이렇게 되면은 매 트랜잭션마다 어떤 코드를 넣을 수 있으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예전에는 어떤 기능을 뭔가 그 UTXO에 넣으려 그러면 그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자체를 수정해야 됐어요. 소프트 포크를 하든 뭐 하드 포크를 해서 수정을 해야 됐는데, 이제는 그걸 수정을 안 해도 돼. 뭐만 하면 돼. 트랜잭션 제출할 때 내가 필요한 기능을 구현해서 첨부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기능을 클라이언트를 수정하지 않고, 노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코드 자체를 스크립트에 포함해서 트랜잭션에 제출하니까 이제 클라이언트를 수정하지 않고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요 얘기는 좀 길으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이제 이 스마트 계약을 작성하는 코드는 이더리움은 최초에는 솔리디티 같은 언어를 썼는데, 얘는 자바, C#하고 비슷한 객체 지향 언어예요. 클래스를 정의하고 메소드를 정의해가지고 이제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라 친숙한 언어들이죠. 근데 이런 언어들은 약간 안전성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안전하지가 않은 거죠. 한계가 있습니다. 취약점들이. 그래서 요즘은 이런 솔리디티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코드를 만드는 형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스켈 같은 뭐 이런 거. 근데 함수형 프로그램으로 바꿔놨더니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거야. 이제 일반 개발자들 중에 이런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와 익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주로 우리 개발자들은 자바, C++, C# 뭐 이런 걸 썼을 테니까 그런 거하고 좀 거리가 있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된 게 무브, 에이켄 같은 언어들을 만드는데, 얘는 함수형 언어인데 프로그램 짜는 거는 우리는 뭐하고 비슷하게 짜요? 기존 우리가 짰던 거하고 비슷하게 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돼가지고 요게 이제 아무래도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래밍 하는 코드들을 언어를 뭘로 짜냐. 이런 것들이고요. 얘네들이 이제 정말 발전하면 모르겠어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진출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지금 시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블록체인에 돌아가는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래밍들을 블록체인을 또 잘 이해하고 프로그래밍 할 줄 알아야죠. 개발자들이. 그래서 그런 쪽도 어떤 또 나름의 시장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재진입 공격이라는 건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원래 10보다 크면 이제 계좌 이체를 해서 얘한테 플러스 10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잖아요. 요 마이너스 10이 되기 전에 다시 여기로 콜을 불러가지고 1로 다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0을 안 한 상태에서 뭘 하는. 그러니까 코드를 교모하게 만들어서 계속 그 상태가 원래는 뭘 실행하면은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플러스 10을 다른 계좌에 증액시해 줬으면 내게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원래는 원자성 있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요 사이에서 콜을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이거를 재진입 공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 이제 막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옛날 언어를 쓰면은 더 어려운 거예요. 함성 쓴다고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함성 쓰면은 조금 더 안전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들이 더 수월해집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